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을 위한 진짜 공익방송 TV민생연구소입니다. 어저께부터 돈맥 경화, 그래서 돈이 말라가지고 정말 곧 망하게 생긴 전국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1,000만 원까지 바로 대출해주는 시범 사업이 시작됐고요. 서울시에서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서 신용공급 규모를 5조 900억으로 늘리고 10일 안에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 이런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어제 오늘 여전히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줄을 길게 서 계시고 서류도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다 죽게 생겼다는 아우성이 바닥 경제는 가득한데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 대책은 개선은 되었지만 여전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집중적으로 TV민생은 계속 개선을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소드립니다. 그래도 그나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청각 장애인 분들인데요. 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이분들 정말 불안에 떠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관련해서 청인분들은 질병관리본부에 1339로 전화를 걸어서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노인은 소아통역 상담을 받으려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07 손말림센터 120번 다산콜센터 110번 국민콜을 이용을 해야 하는 제한이 좀 있습니다. 물론 107 손말림센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연결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청인들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를 걸어서 누구에게 이제 부탁을 안 해도 되지만 노인분들은 소아통역 상담을 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대기자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소아통역이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핸드폰으로 영상통역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일부 이런 의견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호장구를 착용한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큰 화면의 태블릿 또는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선별진료소에 구비를 해서 노인분들이 검사를 받을 때 영상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이라는 거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보통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노인분들에게도 재난은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재난을 피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예방을 먼저 합니다. 지금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이 내용을 전해주는 것도 다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 브리핑할 때 소통을 같이 겸해서 한다는 거는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방 정보를 드리는 거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그 정보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들어요. 원고대로 하거나 또 기자분들이 어떤 내용을 저희한테 주고 하는 게 아니어서
그걸 미리 알려면은 굉장히 많은 사전 지식이나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거의 기사는 거의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할 수 있는 기사들은 각자가 다 준비를 하고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걸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이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여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되게 저희가 얼굴 표정 이제 미수지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언어 전달의 한 70~80%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집에서 불이 났는데 아들아 지금 불이 났어 지금 피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급박한 상황인지 얼굴 비수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또 해당이 돼요. 그 내용 전달을 손으로 하는 것들은 한 20~30%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인들 보시면 얼굴 표정들이 정말 현란할 정도로 되게 다양하고 내용 전달이 분명하게 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저희도 위험한 걸 알지만 그런 부분 감수하고 이렇게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 수화통역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권리나 또는 약간 서비스나 이런 차원으로 많이 확대가 좀 덜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되면 이 농인분들도 교육이나 의료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조금 더 알고 배우고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희가 앞서 지난 방송에서 홀로 자가격리를 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문제, 그 다음에 그들을 보살펴던 활동 보조인들의 문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19 이번 사태에서 항상 옆에서 이제 수호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그 수호 통역 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은 정말로 이 코로나19 관련된 기본적인 방역, 안전 정보들을 제대로 이렇게 듣고 계신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TV생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난 상황마다 이 사각지대에 놓인 이 청각 장애인들 오늘 이 이야기를 위해서 저희가 또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이 교수님이자 장애인 노인 자립지원 종합연구소 소장님이신 정종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나라에 이 청각 장애인이 얼마나 계시나요? 한 27만 명 정도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전체에 이제 280만 장애인 중에서 27만이가 약 11% 정도가 청각 장애인이고요. 약 80% 정도의 그 청각 장애인이 수호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나머지 20% 청각장애인들은 수호가 익숙치 않은 건가요? 예, 뭐 구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보면서 아마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 들었을 것 같아요. 예. 평소에도 이제 우리가 복지 문제가 심각하다, 인권 문제 심각하다 했는데 이런 대규모 전염병 사태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다시 한번 전락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맞아요.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름 지원해주는 분들과의 어떤 관계 문제까지 맞아요. 또 병상도 예. 시원치 않아서 대구에 있는 분이 서울 의료원으로 지금 올라오시고 그랬거든요. 중증장애인 같은 거로. 그래서 복지 협곡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전염병 사태의 정보 제공 굉장히 미흡할 텐데요, 교수님. 뭐 지난 4월에도 이제 고성 산불이 났을 때도 이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사태 초기 상황에서는 수화통역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계속 그 장애벽 허물기 장애인 단체에서 계속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그래서 그 결과
현재는 이제 모든 정부 브리핑에서 이러한 그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장애 벽 화물기라는 단체에서 국가인권을 지정된 거죠. 그럼 이제 수어하고 문자하고 이게 예, 두 예. 개가 동시에 나오면 더 좋은 거, 제일 예, 좋은 거죠. 문자도 지금 제공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네. 밑에 자막 제공하고 예. 수어 제공하고.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정부 브리핑 때 저희가 영상을 보면 옆에 수어를 하시는 그 수어 통역해 주시는 분들을 뵀었는데 네. 아까 또 영상에서 보니까 이분들도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그 뭔가 정보 제공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다면서요. 네. 뭔가요? 이제 그 수어는 사실은 이제 신조어나 전문 용어를 이렇게 금방 그 만들어서 그 내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최근까지도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없어서 사실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확산하는 그런 그 코로나의 문제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수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예를 들면 이제 비말 감염 뭐 예. 이런 것도 수어가 없어서 예. 새롭게 이제 만들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수어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가 새로 만들어져서 네. 이제 수어를 권장하고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신종 바이러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코로나19 뭐 이런 용어들에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것을 잘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조어를 만들어서 네. 확산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 바이러스라는 건 옛날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기는. 근데 네. 비말 감염, 비말 감염. 신종 코로나19,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가격리 이런 말도 예. 굉장히 쉽지 표현이 않죠. 예. 또 예전 쓰던 말들이 잘 아니니까. 쉽지 않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되거나.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새수어 모임 굉장히 예. 중요한 역할을 예, 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새수어 모임은 이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 수화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또는 일반 그 분들도 잘 이 용어가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했었죠. 그래서 국립국어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농아인협회나 수어 통역사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새수어 모임이죠. 근데 앞으로도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새수어 모임에서 새로운 용어들을 이제 발표할 것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현상과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신조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신조에 대응하는 예. 신수어 예. 뭐 굉장히 귀한 모임인 것 같은데요. 네. 또 저는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하면 무조건 1339.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 지금 돈 많으신 예, 분들은 예. 1457. 1457. 근데 전화를 했어요, 우리. 예, 저는 예. 안 들리잖아요. 예. 맞아요. 거기서는 뭐 예를 들면 모르스보어로 귀로 줄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 청각장애인들 모르스보어를 알기도 예, 어려울 예. 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제 그 1339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렇죠. 이 전화에도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일반인들도. 근데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나 또는 이제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청각 장애인들의 생존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계속 항의를 하자. 뒤늦게 이 문자 상담이나 이제 수어 통역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근데 금요일 날 만약에 그런 그 코로나19의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면 이제 주말 동안 계속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나요? 어때요? 이거는 이제 좀 이 외에 이제 수어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보건복지부 이 여러 단체들이 기관들이 협력해서 이제 전화번호로 129를 누르면 네. 이제 콜이 연결됩니다. 이거는 화상 수화 통역 시스템이기 때문에 24시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선말 이음 센터라고 우리가 보통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손말 아. 이음센터 129. 예. 손말 이음센터는 일종의 공공기관인가요? 예, 공공기관이죠. 네, 예. 손말 이음센터. 네, 손말 네. 이음센터. 예, 예. 굉장히 귀한 우리 새 수호 모임 손말 이음센터 기장님들께서도 아마 생소하지만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님 저도 지금 상지대 뭐 경기 예, 예, 사이버대 예. 강의하는데 예. 다 지금 온라인 강의여가지고 예. 프레젠테이션 화면 떼놓고 예. 음성 녹음해서 동영상 그렇죠. 파일로 지금 전환해서 올린단 말이죠. 예, 예, 예. 청각장애인 학생들 근데 이거 안 들리잖아요. 그럼 PT 그냥 가만히 물끄러미 보고 있는 형태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사실은 제가 대학에서 오프라인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 이제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2%에서 4% 정도밖에 온라인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모양만 보고 이 강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문자 서비스나 또는 이제 그 수화 통역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자료 화면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의 비상사태로 이런 문제를 새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앞으로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도 이제 자막 처리나 또 수어 통역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우리 대학에서 그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청각장애인의 학습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 재난 상황에 정말 단 한 명도 실시간 정보에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이렇게 꼼꼼히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종화 교수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 김미래입니다. 칠곡 경북대학병원에서 35년 근무를 하고요. 안식년 중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커다란 재난이 발생이 돼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봉사자로 나왔습니다. 엄마 나이가 있는데 안 가면 안 되냐고 이야기했고 우리 엄마라서 너무 두렵다. 저는 간호사이고 또 간호사라면은 나이팅게일에 대한 그런 소명을 띈 사람들입니다. 얼굴에 여러 가지 물질이 생기기도 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서 비정상적인 호흡으로 구토가 일어나거나 메스꺼나 오랫동안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많이 힘들죠. 초과 근무는 다반사고 기상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건강상 상당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국으로 퍼질 때 창원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직원들 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공감대를 이루어진 상태에서 창원시에서 이제 6월 26일 날 대책회의를 가졌고 논의한 결과 그중에 이제 음식물 처리 시설은 가동 중단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공감하에 결정을 하고 동의하에 24일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합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합숙을 해야 될 것 같다. 회사 전체가 다 하는 건데 저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못 보는 게 제일 힘들고 미안한 감정이 가족들이 좀 많이 보고 싶긴 그런 게 제일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방역 활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인 통장들입니다. 저희도 학원을 한 달간 휴업을 했고요. 또 2주를 또 휴업을 하면서 이렇게 피해가 막심은 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이렇게 그래도 당번제로 나눠서 조금씩 이렇게 방역하는 활동들을 보면 그분들이 조금 불안감을 좀 해소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약간 이런 활동들 자체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종식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열심히 소독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염려를 많이 해주셔요. 방역을 자주 잘 해주셔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죠. 손님들도 믿을 수 있고.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디가 이렇게 취약한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는 놀이터, 특히 놀이터의 그 기물들 손잡이가 달 수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요. 자기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 사람이 모이는 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곳곳마다 이렇게 다 배치돼서 구역구역 하고 있어요. 강제로 하라면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부심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빨리 없어져서 주민분들이 평소처럼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밖에 활동도 마음대로 하고. 봄이 왔습니다. 조만간에 코로나는 간다. 네, 여러분 덕분에 예. 저희가 버틸 힘이 생기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숨은 영웅들,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더 많은 분들의 노고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야기를 위해서 한번 모셨습니다. 감염내과 시혜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시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의료진들의 수고나 헌신은 지금 잘 알고 있고 매일매일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병원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숨은 영웅들이 많이 계시다면서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환자를 접촉하는 의사라든지 간호사분들이 드러난 영웅이라면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있는 숨은 영웅에는 감염관리실 직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염관리실. 감염관리실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감염관리실은 각 병원에서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감염 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병원 내에서 유행하는 각종 질환의 감시를 한다든지 특정한 전염병이 생겼을 때 이제 신고나 이런 것들을 보조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처럼 위기 상황이 생기게 되면 확진자의 동선이라든지 노출자의 파악이라든지 그러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그 병원에서의 진료에 대한 일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노출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정보나 물자의 수집을 하고 배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쓰레기 폐기까지 어쩌면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 사태의 각 병원 컨트롤 타워네요, 사실상. 진짜 그러네요. 감염관리실. 근데 교수님 그러면 감염관리실 또는 감염내과 이게 전국 병원에 대부분 있나요? 법적으로는 의료법에 따르면 150병상 이상의 병원이나 요양병원들은 전부 감염관리 의사라든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8년에 보고된 전국 의료감염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973개 병원 중에서 실제로 감염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는 병원은 한 7% 정도고 나머지 93.6%의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추가로 설치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인력이나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지원을 통해서 설치를 격려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의료법을 위반한 상태? 이런 건데, 아니, 그러니까 뭐 고의적 위반은 아니실 거라고 감히 저도 생각해 보는데, 이번에 근데 요양병원이 안타깝게도 집단감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법률이든 어떤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법률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인력이 많이 모자라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들을 확충하고 지원을 통해서 설치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설치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 코로나19로 정말 의료진 분들 그리고 이 감염관리실 직원분들까지도 정말 업무량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고생하는 분들이 이분들뿐만이 아니라고 저희가 또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대표적으로 뭐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역학조사관. 보건소처럼 각종 행정 업무에 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환자의 이송이라든지 이런 데 임하시는 구급대원분들 그리고 뭐 마스크라든지 각종 약품 생산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듯이 솔선수범해서 이제 봉사하신다든지 방역에 힘써주시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으시고요. 저는 사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거리두기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온 국민 모두가 숨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내과, 감염관리실, 또 감염 예방학회 이 선생님들이 너무 귀중한 요즘인데요. 맞아요. 근데 방금 역학조사관 말씀해 주셔가지고 역학조사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생소하잖아요. 전국에 130여 명 있다고 들었고 얼마 전에 한 분이 그중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다 걱정한 건데 정확히 이분들이 어떤 역할, 어느 정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내에 현재까지 알려진 역학조사관들은 130여 명이고 그래서 원래 역학조사관의 업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새롭게 발생한 질병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한 다음 전체 나라의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학조사관의 업무 중에서 이제 확진자 동선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한 특성 파악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은 인원이고 그다음에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인력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상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역학조사관은 모두 의사 선생님들인가요? 대부분 의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공보이라든지 군대 복역 대신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 교환 속도가 빠르고 그에 따라서 좀 더 힘드신 부분들이 많은 것 기본적으로 그래도 같습니다. 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네요. 130명.
정말 귀한 직업 우리 정말 역학조 귀한 분들이고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정말.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고로 정말 반가운 소식들이 지금 쑥쑥 들려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코로나19 현 상황을 좀 잠깐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자면요. 이 26일 0시 현재 이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가 9,241명이고요. 그중에 4,144명이 격리 해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치된 분들도 41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그 교수님 병원에서도 이 확진자 두 분이 퇴원을 하셨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분들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전달해 주신다면요? 한 분은 만성정신병원에서 발병하였던 환자였고 네. 다른 한 분은 이제 만성 침부전을 가지고 계시던 네. 환자분인데요. 네. 두 분 다 2월 말에 병상이 많이 부족할 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원을 오셨던 분들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치료받으시고 중증도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치료되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한 분씩 퇴원하였습니다. 아, 네. 나머지 환자분들도 뭐 에크모 달았던 환자분들도 에크모를 뗀다든지 전반적으로는 호전 경과를 보이고 있어서 중증도가 높았지만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교수님 길병원에서도 귀한 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대구 환자들을 서로서 막 받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이 시청자들께 또 이렇게 의료인으로서 당부 말씀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예방 백신이 없고 전파 속도가 빠른 만큼 물리적으로 거리두기와 손위생, 마스크 착용 등 기본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다들 계약도 미루고 재택근무하시고 외출을 삼가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안심하거나 뭐 가짜 정보에 휘둘려서 너무 불안해하시기보다는 할 수 있는 개인위생과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다 같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교수님. 이 코로나19로 정말 애쓰시는 이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봤습니다. 시혜진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팀 인생공조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네. 저희들 다음 주부터는 방송 시간이 퇴근길에서 좀 더 댁에서 또는 약간 늦게 퇴근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보시라고 저녁 7시 20분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네. 7시 20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자, 여기는 시민 인생연구소였습니다. 내일 스페셜 영상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스페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